오늘의 정치권 이슈 박창환 장한대 교수,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 이 시간에 늘 두 분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목할 만한 대선 레이스 과연 무엇이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첫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역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변화에 대한 여야의 이제 그 상황 변화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이게 이번 주에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일단 민주당을 보면은요, 사실은 지난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당 내에서의 그 소위 1차 경선 이후에 네거티브 경쟁이 예. 일정 정도 뭐 흥행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거기에 눈살을 찌푸리더라도 그 지지율이 다른 데로 이렇게 빠지는 효과가 좀 덜했는데, 이제 윤 전 총장의 국민의 소위 국민 캠프 영입부터 시작해서 조기 입당까지 이런 상황이 되면서 지지율 하락이 좀 멈추고, 심지어 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이 이제 또 결집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 뭐 한 20여 차례 가까이 남은 이 소위 경선 이 토론장에서 네거티브 공방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좀 여기에 어떤 이슈 전환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크게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지금 내부의 그런 경선이 처음에는 흥행에 도움이 됐지만 어느 정도 좀 선을 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또 뭐라 그럴까요? 이제 식상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정책 경쟁이라든지 다른 이슈를 전환하면서 이슈를 좀 선도해 가야 되는데 그런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고요. 네. 국민의힘을 돌이켜 보면은 국민의힘은 뭐 그동안에 당 외 인사였기 때문에 네. 또 사실은 우려 반 걱정 반이었잖아요. 당 바깥에 있는데 지지율이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너무 떨어져도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입당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는 접어들었는데, 입당하고 나니까 각 당장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기존에 당내에 있던 인사들이란 말이에요. 자, 뭐 네거티브 무슨 뭐 엑스파일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벽화 논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겠지만, 오늘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윤 전 총장의 이 또 발언 리스크예요. 예. 뭐 부정식품이라든지 또는 뭐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의 주자들이 어떤 식으로 소위 당내 검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당 바깥에 있을 때 뭐 얘기하는 것과 안에 들어왔을 때 또 얘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내 여론이 이제 주자들 간의 다양한 이제 비판들, 견제구가 나올 건데 여기에 공방들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입당으로 인해서 졸지에 이제 뭐랄까 지지율의 당원들의 눈이 다 윤 전 총장에게 쏠리는데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반윤 전선이 필요한 거고, 예. 반윤 전선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는 바로 이런 소위 내부 검증의 주도권 논란이거든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윤 전 총장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제 당 내에서 소화하고 또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에 대한 이른바 종합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민현주 의원께서는 대선 레이스에 대한 관전 포인트 이번 주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지금 보수정당 측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죠. 윤석열 후보가 드디어 입당을 했기 때문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선 버스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까지 여러 차례 말했던 예. 경선 레이스 시작을 위한 그 버스에 거의 다 승객들이 다 탄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나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입당 가능성이 높이 점쳐졌지만은 계속 중도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진보까지도 아우르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외부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 몇 주 동안에 이제 흐름을 반영하면서 윤 전 총장이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고요. 그 입당을 통해서 사실은 윤 전 총장에게는 어떻게 보면 오늘 입당에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진보나 중도 분들을 좀 아우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표현을 에둘러서 했지만, 사실은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빠른 입당은 정말 잘한 결정이고, 윤 전 총장이 강조했던 정권 교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치름으로 인해서 대선에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예. 신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국민의힘에 안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다른 후보들에게는 본격적인 경쟁과 검증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요, 지난주에 비해서 1.5%포인트 오른 35.2%로 6월 셋째 주 이후에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6주 만에 상승했거든요. 네. 어디에서 그 이유를 보십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보수 정당 입장에서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어요. 뭐 윤 후보에 대한 이제 그 부인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게 크게 이슈를 주도할 만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냥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저는 민주당의 그 경선 과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탑 투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지나친 네거티브 경쟁이 제 살 깎아먹기 경쟁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지지율 그 세부 추이를 보면 중도층에서 사실은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지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중도층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후보들 간의 지나친 네거티브 경쟁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정당 지지율과 후보 자체의 지지율도 하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추이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좀 지친 민심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박 교수님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뭐 비슷하게 봅니다. 일단 뭐 다른 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소위 중도를 지향하고 있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예. 6.7%에서 7.7%로 1%가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보내던 중도층 일부가 소위 네거티브 이 감정 싸움에 등을 돌렸다라는 거죠. 또 열린민주당도 6.7에서 7.0%로 소폭이지만 상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 경쟁에서 소위 강경파가 소위 말하는 강성 친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당 내에 어떤 지난번에 국민 재난지원금 이제 100% 지원하기로 했다가 안 됐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실망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이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의 민주당 내의 경선에서 네거티브 경쟁이 어느 정도 선을 넘음으로 인해서 중도층이 이제는 좀 식상해하는 뭔가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그 흥행 다음에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계속 간에 뭐 자격 논란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실망감만 내세우게 되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입당 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이번에는요,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지난 30일과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전격 입당을 결정한 부분이 민심에 반영된 지표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끌었는데요. 대형 이벤트라 그랬었는지 윤석열 전 총장은 입당 효과를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두 후보 간의 민주당 내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지지율 면에서는 좀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포인트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죠, 지난 주말에.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가 그때 것이 반영된 건데요. 당연히 이제 입당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결정에 환호를 보내는, 지지를 네. 보내는 보수층에서 이제 많은 지지가 상승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 지지율 추이만 보더라도 본인의 지지 기반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진보 중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공고하게 지지하고 있는 층은 역시 보수 지지층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고요. 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제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가 새로 입당을 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층에서 좀 외연 확대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 지지도가 재배분되는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올라가면 최재형 후보가 떨어지고 나머지 후보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최재형 후보가 올라가고 윤 후보가 떨어지고 다른 후보의 조정이 있다든지 해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론 윤석열 후보가 1등을 달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을 보게 되면은 이낙연, 이재명 등등 다른 후보들을 합쳤을 경우엔 여전히 국민의힘 후보보다 앞서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외연 확장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지지율 1등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도층과 외연 확장에 이르는 전략을 펼칠 것인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갈등 구도는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관심을 끌긴 하는데 지지율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지는 좀 미미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생산적인 뭔가의 논쟁, 이슈 논쟁이면은 뭐 어느 한쪽이 득을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서로 상처를 입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지난 한 주, 그러니까 네거티브도 이제 여러 차례 굴곡이 있었는데 뭐 처음에 탄핵 얘기 나왔을 때라든지 뭐 이런 그때하고 또 다르게 지난 한 주는 또 백제 얘기가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득실이 있어요.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후보의 상승은 이뤄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좀 너무 나갔다. 이거 오히려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지역주의를 끄집어내서 이걸 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득실을 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또 이번 주에는 조금 앞서는 예.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나타냈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네거티브 공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하게 되고 또 과도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역효과로 돌아온다. 예. 좀 그런 점에서 네거티브도 어느 정도 선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좀 이번에는 도를 넘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당 내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의원들의 찬반 설전이 좀 격화되다 보니까 뭐 당 지도부의 이재명 편들기 논란까지도 좀 번졌습니다. 이번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네거티브 공방이 과거의 행적,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듯이 뭐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기본 이제 뭐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예. 뭐 이런 이제 자격 논란 이런 걸 갔는데 뭐 어쨌든 기본소득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나름 의미 있다고 봐요. 이제 앞으로 남은 경선 TV 토론에서 어쨌든 뭐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니까 기본소득, 기본주택 가지고 논란이 펼쳐지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후보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그 전환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의원들 내의 SNS 방에서 소위 친문 후보라고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니까 예. 일종의 이게 이제 줄 세우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난 반대, 뭐 반 이재명이야, 난 친 이재명이야. 기본소득에 찬성하면 친 이재명 돼버리고, 기본소득에 반대하면 뭐 반 이재명 돼버리고 이런 낙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는 생산적이지 못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거티브를 넘어서서 정책 경쟁이 돼야 되고 정책 경쟁은 미래지향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책을 둘러싸고 마치 서로가 뭘까요? 진영 싸움을 하듯이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면은 마치 지도부도 거기에 이제 그 싸움에 말려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후보 간에 또 당 간에 이제 소위 말하면 국민의힘이 전열을 지금 재정비한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만 싸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지도부와 의원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좀 어느 정도 좀 논란을 좀 벌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 논란도 미래지향적인 정책 논란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아마 다음 TV 토론에서 이게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또 전환될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줄곧된 주장이었는데 경기도민에 대해서는 또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다 전 도민에게 그래서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듣고 오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경기도만 따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도 그 이재명 지사께서 국정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은 이제 국회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예. 또 정부에서도 일을 하지는 않았죠. 지자체 장만 하셨죠. 네. 그러면 이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를 해 주셔야죠. 아니 국회와 정부와 그 청와대가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세균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캠프 쪽에서
한국형 트럼프다 뭐 이런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만의 어떤 소신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기 얼굴에 제 얼굴에 침 뱉기죠. 민주당의 당론이었습니다. 100% 지급이 원래는 뭐 80%로 당청 간에 합의가 됐었는데 이제 4단계 거리두기가 확산되고 국민들의 어려운 목소리가 나오니까 100%로 하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하다가 안 돼서 지금 88%가 된 건데 그래서 일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다 기억하시겠지만 남들 다 안 줄 때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줘가지고 또 100% 줘가지고 호평을 받은 바가 있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 뭐 다른 지역에서 줄 수 있다면 원래 민주당의 당론이었기 때문에 뭐 주는 게 그렇게 크다란 문제냐. 오히려 당론을 지키지 못한 민주당이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좀 그런 측면에서 뭐 여야 합의 사항인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본인들이 그럼 당론으로 추구했던 100%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결과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제 얼굴에 침뱉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예.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나. 예.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죠. 오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연출됐는지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선 주자가 갈수록 풍성해지는 느낌입니다. 그 버스에 탑승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탑승하신 버스 안에서 같이 탑승하신 분들과 치열하면서도 그리고 아주 공정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경선을 진행해서 나중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꼭 일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도나 이런 진보 쪽에 계신 분들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나 양해나 이런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좀 상심하셨을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더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올바른 생각이라는 판단 하에 또 예상보다 좀 더 일찍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상견례 자리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앞서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례 없는 빈집 입당에 대해서 비판을 좀 쏟아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형식이 아쉽다. 또 김기현 원내대표도 갑작스러운 입당에 뭐 이상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됐다라고 불만을 좀 보였는데 입당 과정을 두고 벌인 좀 감정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대선에 출마하는 분으로서 그냥 평당원으로 입당은 했지만 지금 대선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대표나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입당하는 건 참 이례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걸 입당 시기를 둘러싸고 어떤 여의도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사실은 8월 2일 날 입당하려고 오늘 입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정보가 미리 언론에 흘러나가서 기사가 되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전격적으로 그냥 주말에 입당을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형식은 나중에 갖추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 모습이었다면 오늘 전격적으로 입당을 해서 당 지도부와 그다음에 평당원으로서 또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로서 그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무적 판단 측면에서 이게 더 윤석열 후보나 당에게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인데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뭐 감정 싸움이다 이런 말 하신 게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제는 윤석열 후보 본인만을 위해서 이제 행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에 입당을 한 이상은 윤 후보의 정치적 행보가 본인의 지지율뿐 아니라 당 지지율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극대등가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행보를 하는 모습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약속대로 입당을 했고 그리고 당이나 아니면 본인에게도 지지율이나 아니면 외연을 확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서 예비 후보로서 그동안에도 제3지대에서 많은 말들을 양산해 왔고 그리고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입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부정식품 발언이라는 게
불거지면서 오늘 정치권이 굉장히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고 보고 계십니까? 그냥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예를 들어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그러면은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냐.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근데 듣는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는 비유가 매우 부적절한 거죠. 근데 윤 전 총장의 이런 발언들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금 벌써 몇 수차례 반복되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명확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비유법에 있어서 특히나 불명확하고 국민들이 대선 주자가 하는 얘기를 새겨 들어야 되면 그때마다 이거를 그럼 맨날 그 윤석열 총장이 하는 얘기가 전달상의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 뭐 해석에 뭐 전달이 잘못됐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지도자가 왜 필요합니까?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떨어지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 말마다 마치 뭐 스님이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처럼 그걸 갖다 해석해서 들어야 되면 그거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받게 되지 않는 거다. 좀 그런 측면에서 소위 그 처가 리스크보다 본인 리스크가 더 심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지금이야 이제 입당하면서 지지율이 이제 반등을 좀 이뤄냈지만 이것이 계속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발언 리스크를 얼마만큼 이제 없앨 수 있느냐. 또 이걸 수습해가는 과정도 저는 이제는 또 봐야 된다고 봐요. 그전에는 혼자 했기 때문에 수습하는 과정도 조금 시간이 걸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엿하게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영입해서 소위 뭐라 그럴까요? 팀을 잘 꾸렸잖아요. 팀도 꾸렸고 당이라고 하는 소위 보호막까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계속 이런 리스크가 소위 말해서 수습이 안 되고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자질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아마 당 내의 후보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저는 주목하고 있을 거다. 아까도 앞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정식품 발언이나 또 페미니즘 관련된 발언이나 앞으로 이제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당내의 소위 윤대 반윤의 이제 구도로 갈 텐데 반윤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윤석열 총장의 불명확한 메시지나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당내 후보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이제 소위 그 2등 싸움이 되는 거죠. 2등 싸움의 주도권을 갖는 거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나올 때마다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누가 어떤 메시지로 여기에 대응하느냐 당내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 거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두 가지 발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부정식품도 그랬고요. 페미니즘과 저출산 문제를 언급한 것도 그랬고 아직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윤 후보가 뭐 국정감사에서도 당당하게 발언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모든 주목이 다 오는 상황에서는 만약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잘 제대로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방식에서 약간 미숙함이 좀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참모진이 꾸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책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현안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시각에서 어떤 측면에서 대선을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 그 부분이 미숙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요. 이거는 괜히 핑계를 댄다거나 변명을 하기보다는 잘못 전달되고 잘못한 부분에서는 빨리 사과하고 사실은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의 발언에서 오고 있는 이런 위기, 설화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